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이거는 바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다까지. 바닷가. 이게 무슨 바다야. 야 그러니까. 진짜 네. 이런 식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성현 교수님이고요. 안 보신 분들 이분 누구지 한번 빨리 1편 돌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자기소개할 때 네. 학과를 꼭 같이 소개하시는데 네. 학과장이세요? 뭔가 이렇게 부학부장입니다. 저희 학부장님께 우리 학부를 위해서도 제가 그쵸? 홍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선생님 이제 과학자시잖아요. 네. 과학자의 길. 어떻게 하면 이런 훌륭한 과학자 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그 소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궁금해.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과학자가 되려면 이 관찰력과 용기가 다 있어야 된다. 너무 교과서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따라해 볼 수 있겠나? 그러고 똥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똥을 딱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정말 어떤 한 친구가 일어나서 따라서 손가락으로 탁 똥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교수님이 자네는 정말 용기는 뛰어나지만 관찰력이 부족했네. 나는 뭐- 손가락을 바꿨네. 네.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찰력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무모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기도 있고 관찰력도 있고 특히 관찰 중에서도 자연을 관찰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면 자연과학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훌륭한 네. 과학자 되려면 선생님같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죠. 좋은 대학을 가든 뭐 좋지 않은 대학을 가든 아니면 대학을 안 갔든 그 과학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문과 쪽은 너무 이제 시장이 작아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그 진출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거 때문에 궁금했던 거지. 그러니까 과학은 그래도 좀 네. 문과보단 나은지 사회적인 진출의 기회가 있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사회적인 어떤 일자리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학문은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러니까 바다를 알고 싶어서 바다를 연구한다 이런 거고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이걸 꼭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공부 자체를 충분히 좋아하느냐. 학문의 즐거움. 학문에 네. 너무나 부담적이에요. 내가 원래 얻어내려고 네. 했던 걸 절대 못 얻어내. 동해안, 남해안 뭐 이런 데 서해안 가가지고 바다다 이러고 사람들 좋아하는데 네. 저 그거 보면서 산통을 깨거든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시는 이거는 바다가 아닙니다. 저랑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 그래서 이거는 바다까지. 바닷가. 이게 무슨 바다야. 이거는 바다 끝자락에 육지 맞닿아 있는 그 경계 정말 끝에 그 선인데. 해안선. 해안선인데. 해안선 붙어 있는 데고 눈으로 보이는 게 뭐 5km 이 정도도 안 되잖아요. 멀리 그렇죠, 뭐 그렇죠.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수평선을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 시작돼서 진짜 바다 뭐 수백 킬로에 아무도 없고 저 위에도 아무도 없고 저 무서워요. 심해에도 아무도 없고 예. 여기 정말 이 망망대해를 탁 탐사하는 정말 리얼 네이처 날 것의 그 자연을 탁 터치하는 그 느낌 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바다로 네.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고 또 여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 속에 이런 일이 있다. 그거 알아내는 그 즐거움. 그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도 있고 뭐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바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처음에 저희가 지원할 때 지구과학 안 배우고 본고사를 칠 수는 없으니까 과학 두 과목 선택하라 그래서 저는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거든요. 생물만 피해서. 근데 과학은 좀 좋으니까. 생물만 피했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들어간 게 이제 지질해양학과 군인데 그 이제 3학년 될 때 정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질학과로 할지 해양학과로 할지. 근데 지질은 제가 이제 1, 2학년 때도 막 이게 관악산도 타보고 막 이랬는데 등산을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산은 아닌 거예요. 제가 야 보니까. 진짜 네. 이런 식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래 좋다고 말씀드린 게 지질보다 저는 해양이 더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미래 과학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미래를 보고 싶고 막 이래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정했고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그러는데 맞아요. 배멀미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 대박. 체질이. 그래서 이제 뭐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막 이런 거 말고 저는 실제 바다에 막 직접 가서 데이터 얻는 이런 쪽으로 바다를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더 이쪽으로 이제 깊이 오게 된 거죠. 궁금한 게 두 네. 가지인데 하나는 네. 러시아 사람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해양 연구는 좀 국제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바다라는데 뭐 국경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 나라의 공해, 백화적 공해. 경제 수역 뭐 영해 이런 건 그렇죠, 있지만
대부분의 바다는 공해고 그렇죠. 주로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곳들이 다 이런 망망대심해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려면은 여러 나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국제적인 공동 연구들 많이 합니다. 아 그럼 데이터를 얻는단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 그러니까 수온 같은 거 이런 온도 측정하는 온도계, 예,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장비를 바닷속 깊은 데다가 막 내렸다가 막 1000m, 2000m, 3000m 거기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측정을 하고 끌어올리고 또 다른 데로 또 배 타고 이동해서 또 거기서도 또 내렸다가 올리고 장비를 또 어떤 장비들은 막 심어 놓기도 하고 그 1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거 다시 회수해서 거기 1년 동안 기록된 데이터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분석해보고 1년 동안 여기서 무슨 변화들이 생겼는지 막 그런 것도 분석하고 바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그러면? 북극해 빼고는 모든 대양에 다 갔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많이 갔고 이제 저 태평양도 저 동태평양, 남태평양, 걸프 오브 알래스카도 가고 프렌치 폴리네시아, 파푸아 뉴기니하고 솔로몬 제도, 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가고 모리셔스부터 해서 이쪽 서인도양 일대 이런 데도 다니고 대양마다 다 다녔는데 북극해는 아직 안 갔어요. 남빙양 쪽을 하느냐 북극해 쪽을 하느냐 막 그러는데 제가 북성현이 아니고 남성현이잖아요. 제가 이 과학자들의 아니, 감당하기 힘든 개그. 근데 진짜 남씨가 남녀 남자였어요 이게. 맞아요. 그건 남쪽, 알고 있어요. 네, 남쪽, 제 예. 친구가 예. 남씨인데 남녀 예. 남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쪽을 더 이렇게 아무래도 더 선호도가 있습니다. 북쪽보다. 그런 네. 바다 나가면 네. 특이한 거 보신 거 없어요? 뭐 대왕 오징어라든지. 아. 지구에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뭐 물고기 잡으러 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탐사를 안 하는데 이제 가끔 저런 건 있어요. 수중 그 카메라를 달고 이제 이런 ROV라고 심해 뭐 내려서 막 보면서 화면으로 그런 장비들로 이제 막 신기한 것들 많이 보고 하죠. 온갖 새로운 생명체 발견 안 된 종이 더 많으니까 심해에는 아직. 저는 이제 물리적인 걸 주로 보니까 이제 수온, 온도, 데이터. 이런 그런 숫자로만 봅니다. 진짜 이거 좀 사적인 질문인데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네. 자녀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아빠가 이렇게 많이 막 싸서 다니면 그것도 한 번 나가면 한두 달씩은 무조건 바다에 계실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렇죠? 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 2008년에 연말에 갔거든요. 네네. 네, 가족들 우리 애들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2009년 여름에 바로 그 대서양 아까 가서 막 한 달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어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아직 미국 생활에 적응도 잘 못하고 그런 야 상태인데 남편 못됐다 진짜. 운전도 막 잘 아직 못할 때인데 이제 그때 운전도 잘하게 되고 저절로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막 잘 이렇게 키우고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도 막 저절로 다 막 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소통도 되고 하면서 미국 생활 바로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예,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부쩍 커 있더라고요. 서로 낯설어 하지 않아요? 처음에? 네, 이제 어릴 때도 그랬고 아빠가 막 없고 애들이 커도 아빠 어디 갔냐 그러면은 뭐 배 타러 갔다 그러고 뭐 저분은 참치 잡으시는 분이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러고. 이 영상은 절대 사모님이 보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제가 물어본 이유는 사실 이제 과학자라는 직업이라는 게 많은 선망도 있지만 또 낯설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삶을 사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면 자라나는 세대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물어본 거고요. 바다가 중요하다. 바다를 봐야지만 지구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아까 그 기후 문제만 하더라도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비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빗물이. 이게 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바다가 어디에서 얼마나 증발하고 어떤 그 대기를 어디서 데우고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대기의 대류 패턴이 바뀌고 강수 패턴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온난화 과정에서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이제 지구의 열이 많이 축적이 됐단 말이죠. 축적된 열의 90% 이상이 다 바다에 흡수된 거거든요. 라면 물 끓이려고 가열한다고 바로 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예, 오래 걸리고 한번 또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게 바다인데 그렇죠. 쉽게 데워지는 게 아닌데 이게 온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온도가. 예, 측정을 계속 해보고 계속 장기간 축적된 걸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열이 흡수돼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환산을 해보니까 1년에 20 제타줄. 자주름 또 뭐예요? 20 제타줄이라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네네. 그 원자폭탄이 1초에 4개씩 폭발하는 정도 에너지가 20 제타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온도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부피도 늘어나고. 네, 부피가 늘어나면 이게 해저면이 꺼지는 게 아니니까 해수면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해수면이 전체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발루나 이런 섬들
바닷물들이 막 잠겨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 팽창하면서 해수면 상승되는 게 있고 네네. 거기에 또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가지고 흘러 들어오니까 해수면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계속 이 측정을 하시고 데이터를 보시는데 네.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다. 그렇죠. 바다 표면 온도도 올라가고 열 함량도 올라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 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 다르죠. 특히 북극해나 이런 곳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해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북극해가 지구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3배 지금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는 이유는 북극해를 덮고 있는 이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구의 바닷물이 뜨거워진다라는 게 이제 네. 그 세수면을 높이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건가요? 균일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쪽에 온도 올라가고 어떤 쪽에 내려가고 막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에 막 순환도 생기거든요. 바닷물 흐름도 달라지게 만들고 이게 대기하고도 열을 계속 교환하잖아요. 예, 대기를 데웠다가 식혔다가 하는 이런 대기의 순환을 바꾸게 되고 또 그다음에 해류를 통해서 따뜻한 물이 열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차가운 물이 또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 순환 패턴이 바뀌고 해류가 바뀌고 이러면 곳곳에서 막 기상이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엘니뇨도 그런 겁니다, 일종의. 아, 그 네. 처음에 선생님 만났을 때 말씀하신 그 순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딱 나오네요.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대기와도 연결이 되는. 아, 근데 그러면 바다 생명체들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일단 생물들이라는 게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렇죠. 수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생물 맞아. 종마다 종의 이동들도 막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열만 흡수된 게 아니라 탄소도 우리 대기 중에 탄소 농도 높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양으로 녹아 들어간 탄소도 많아진 거예요. 용존 탄소 농도 높아지면 이 pH가 바뀌는데 해수는 약한 염기성이지만 pH가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산성화라 그래요.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은 바닷속에 있는 생물 중에 칼슘 골격을 갖는 생물들은 칼슘이 빠져나가요, 몸에서. 산호, 갑각류, 조개, 성게 이런 애들은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뼈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돼요. 산호 생태계도 막 붕괴되고 있고 그런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죠. 네네. 근데 그런 해양 생태계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억 명이 되기 때문에 인류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양 산성화가 진행돼서 그런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 해양 생태계도 무너진다. 해양 생태계 지금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네네. 온난화 문제 아까 수온이 올라가는 네네네. 그다음에 해양 산성화 그다음에 용존 산소는 또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용존 산소는 뭐예요? 바닷속에 녹아 있는 산소. 아. 예, 산소 양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산소 농도가 너무 적어져서 데드존이라고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곳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데드존이 생기면 생물들이 호흡을 못하니까 막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게 더 자주 생기고 있고 예, 더 자주 보고가 되고 있죠. 그 생태계가 크게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줘요. 생물 다양성이 계속 급감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인류의 그렇죠, 위기죠. 그렇죠. 예. 저희는 육지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지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직접적인 관계를 안 맺더라도 사실상 해양 생명체하고 혹은 해양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인류가 네. 알게 모르게 해양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예.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진짜. 우리 물류 같은 거 지금도 물류의 90%뭐 이상인가요? 아마 다 바다로 수송하는 거고요. 그렇죠. 바다에서부터 여러 기상 현상이 오니까 우리 기상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국방에도 영향을 주고 또 수산으로 활용하는 또 이런 자원들 그런 수산 자원, 지하 자원 이런 자원 문제에서 또 해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있던 빙하가 녹아서 그 빠르게 온난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 얼어서 원래 못 지나가던 그런 항로도 새로 북극 항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척할 최근에 수 있는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류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환경이 자연적으로 주로 변하다가 지금은 인위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잘해서 자연재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반대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얻는 자연 서비스 기능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연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섬 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그 플라스틱 섬이라는 게 사람 입장에서 그냥 보기엔 너무 더러워 보이고 또 혹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 그거를 물고기나 거북이가 이렇게 먹어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도 뭐 뭔가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건가요? 물론요, 거기서도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대기에도 또 영향을 물론 미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계속 거기 있잖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 작은 그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이 먹이로 오인해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그걸 먹고 걔네를 또 더 큰 물고기가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 생물 농축이 되면서 결국엔 다 우리가 잡아먹고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의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회수하는 쓰레기를 그 수거해서 네네. 치우는 양보다도 아직도 바다로 흘러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유튜브에서 보는 뭐 어디 갔더니 뭐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더라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것도 문제죠. 이제 네. 태평양 한가운데는 관리가 안 되니까 공해상이니까 공해니까. 어느 나라도 거기에 가서 그 막대한 쓰레기 양을 어마어마합니다. 바닷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해류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서 거기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공해상에 있는 건데 어느 나라가 막 배 수백 척을 보내서 그런 거를 계속 끌고 오는 거를 계속해서 그걸 하겠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맞아. 그쪽에 사는 이제 해양 생물들은 그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뜬금없긴 한데 제가 네. 깜빡해서 네. 요거 이제 1편에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선생님 이제 강의하신 거죠 이거? 예, 그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이제 21세기 북스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네 파트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재해고, 두 번째가 기후, 예, 세 번째가 아까 환경 오염에서 이제 해양 오염, 네 번째에서 자원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말고 또 뭐 신작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개로 나눠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제 교양서가 되는 거고, 천재지변에서 살아남는 법, 2도가 오르기 전에 반드시 다가올 미래, 가장 최근에는 기후위기 행동사전이라고 다른 공저자분들하고 같이 쓴 책인데, 그 한 60여 개 되는 키워드들을 설명하는 사전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뭐 행동에 대한 것도 실천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해서 개념들 한 60여 개 키워드를 설명하는 그런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 연구활동 하시면서도 네. 사회활동, 저술활동, 방송활동 네. 이렇게 흐름을 수용하신 거죠? 네, 방송 출판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요. 네네.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출판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과학적인 팩트를 저는 주로 전달을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법을 어느 방향으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각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막 무서운 말이 나와요. 지구 운명까지 100초. 너무 네. 공포 마케팅 아닌가요? 아, 네. 그러니까 100초면 1분 40초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운명의 날 시계. 벌써 그런 거 이제 핵무기와 관련돼서 맞아요. 예전부터 그 시카고 과학자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게 핵 과학자들이 주로 해서 처음에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구 운명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시계로 12시 네네. 자정에 가까울수록 맞아 이렇게. 예, 운명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제 핵전쟁, 그 핵 위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정에 가까워졌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이러면서 이게 아주 뒤로 가. 뒤로 빽했죠 많이. 이게 다시 자정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배경에 근본적으로 기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꾸 중요하게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핵무기 때문에 인류가 망하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핵 위협도 이제 다시 좀 커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북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커진 것도 있지만 기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지면서 기후 위기, 기후 비상 막 시급해지고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아마 뒤로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에는 100초 남았습니다 해서 초로 갑자기 단위를 바꾸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거 좀 소개를 하려고 한 거죠. 시급하긴 시급한 상황이. 네. 너무 우울해졌어요. 네. 근데 100초에 저는 공감을 하는 게 공감하신다. 예, 왜냐면 아까 1부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도 도달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1.1도 수준에서도 막 재해들을 막 마주하고 맞아요. 리비아에서 홍수 엄청나게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댐이 막 무너지고. 예, 막. 댐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그 막 지중해로 사람들 막 10,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중해로 쓸려가서 몇천 네. 명이 죽었다는 얘기에 네. 진짜 황당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다음 작년 여름에는 또 파키스탄 같은데 폭우 막 국토 면적의 맞아요, 3분의 1이 맞아요. 잠기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의 이런 피해들을 1.1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5도 수준까지 더 악화되면 이런 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후로 1.5도를 돌파해서 2도, 3도 이렇게 가는 진짜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1.5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2100년까지 가느냐. 그 지금 갈림길에 있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니까 기후 비상 상황이니까 충분히 저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솔직히 이게 위기가 점증되는 건 알겠는데 기상재해가 이렇게 나는 건 그건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국토가 잠기거나 뭐 나라가 막 날아가거나 네, 그러니까 파괴상 자체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기상 예보하는 것도 뭐 며칠 후 뭐 이 정도 예보하는 그렇죠. 거지 뭐 한 달 후에 뭐 아니면 1년 후에 이쪽 지역에 어떤 뭐 폭우가 이 정도의 폭우가 그렇죠, 쏟아져서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는 점점 강해질 거라는 거 정도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니까 특히 열대 바다에 그렇죠, 그렇죠.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공급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강한 태풍이 앞으로는 더 생기겠구나 하는 건 알지만 언제 어디에 강한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면서 어디에 얼만큼의 강풍이 불고 얼만큼의 호우가 쏟아질지 그거를 지금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지난 편에서 제가 느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팩트, 과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전 지구적이고 정치 사회적 문제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거 아세요? 예, 어떤 여기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가요? 그걸 계속 나와야 되면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맨날 이제 역사 얘기 듣다가 갑자기 약간 낯설 수는 있거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네. 사실 이게 또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룬 건데 다음부터는 네. 좀 더 이제 선생님의 어떤 네. 그 조금 더 딥한 네. 이야기로서 이렇게 많이 좀 나눠주시면 네. 저희가 좀 그런 것들 많이 배우면서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